2001년 일본 오사카에서 형사생활만 20년째로 범인 검거율 1등을 달리던 베테랑 형사 켄지는 4월 17일 치밀하게 현장이 정리된 한 뺑소니 사건을 맡게 됩니다. 다리 밑에서 발견된 시신, 피해자는 40대 하나다 아키코라는 여성으로 사망 추정 시간은 4월 17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사망 원인은 시신에 흉기에 의한 외상이 없는 걸로 보아 아무래도 자동차 충돌로 인한 뺑소니 사망 사건으로 추정이 됐는데요. 그런데 단순한 뺑소니 사고로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우선 시신이 사고 현장인 도로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교통사고였다면 당연히 사고 현장인 다리 위 도로에서 발견돼야 되는 건데 시신은 다리 위의 도로가 아닌 다리 밑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고 현장으로 추정되는 다리 위쪽을 다 조사했는데 차 사고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스키드 마크나 핏자국 혹은 미세한 자동차 파편들 같은 뭔가 사고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깨끗해. 피해자는 있는데 사건 현장이 깨끗하게 사라졌다. 그렇다면 혹시 누군가 다른 곳에서 피해자 여성을 죽인 거예요. 그 후에 시신만 이 다리 밑에 버린 게 아닐까. 하지만 또 그렇게 보기에는 인근 주민 몇 명이 사건 당일 새벽 1시 20분경에 교통사고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고라니 같은 걸 치는 듯한 엄청 크게 쾅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 범인 사고를 내고 대담하게 시신과 함께 사건 현장을 정리했다. 그런 거라면 이건 단순한 뺑소니 사건이 아닌 거예요. 켄지 형사는 바로 이 피해 여성 주변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피해 여성이 남편 없이 홀로 아픈 딸을 보살피며 살던 여성인 거예요. 홀 어머니의 병든 딸. 가난한 살림에 아픈 딸의 치료비 되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기다 조사해 보니까 사건 당일 피해자가 딸 수술비 때문에 약 500만 엔 정도를 인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에는 그런 거액의 돈 전혀 발견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날 돈을 뽑았다는데 사건 현장에는 돈이 없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간 거야? 혹시 이 범인의 목적이 그 돈이었던 걸까요? 당시에 이 켄지 형사는요, 진짜 검거율 1위를 달리는 잘나가는 형사였어요. 이 형사라는 직업이 추리하고 파헤치고 범인을 쫓는 직업이잖아요. 신경 쓸 게 한두 개겠습니까? 거기다가 검거율 1위라는 타이틀까지 붙어버리니까 이 켄지 형사 딴에 이게 부담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사건을 맡을 때마다 무조건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는 그 압박감. 그러다 보니 이게 신경성에 불면증까지 오면서 매일 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면증 치료제, 진정제, 신경성 약을 손에 쥐고 살 정도였습니다. 완전 범죄에 가까운 치밀한 범인. 이 사건을 맡으면서 그의 신경성은 더 심해졌어요. 단서도 안 나오고 수사에 진전이 없어 갑갑해하던 어느 날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잡힙니다. 피해자 여성이 사건의 그날 딸 수술비로 약 500만 엔 정도 돈, 수표를 뽑아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피해자의 도난 수표를 사용한 놈이 잡힌 거예요. 그 사람은 다나카라는 45세의 남자. 당신이 피해 여성이 가지고 있는 돈을 보고 욕심이 나서 차로 치어 죽이고 사건 현장을 정리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다나카 억울하다는 거예요. 무슨 제가 사람을 죽입니까? 저는요, 집도 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노숙자라고요. 그 돈은 제가 평소처럼 술에 취해 길을 가고 있는데 발에 뭔가 채워서 가방을 봤더니 이 수표와 현금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쓴 것뿐이에요. 아, 이 노숙자 다나카의 말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사고 추정 시각인 4월 17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이 다나카가 한 편의점에 들어가서 난동 부리는 게 CCTV에 다 찍혀 있는 겁니다. 다나카의 알리바이가 입증이 된 거예요. 아, 그럼 이놈이 아니라는 건데.
그렇게 두 번째 용의자가 다시 잡혀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평소 피해 여성을 짝사랑하고 있었던 요시다. 이 요시다 역시도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가 좋아서 따라다닌 건 맞지만 전 이미 2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그 후에 마음 접었어요. 하지만 형사 켄지가 이 요시다를 의심하는 이유는요. 요시다가 고백했는데 이 피해 여성이 2번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 요시다가 마음 정리를 못하고 계속 전화하고 괴롭힌 게 확인된 겁니다. 당신 계속 피해 여성을 스토킹 해왔잖아. 스토킹 하다가 끝내 죽인 거 아니야? 하지만 이 요시다 역시도 계속 억울하다는 거예요. 저 진짜 안 죽였어요. 저는 4월 17일 그날 아예 오사카에 있지도 않았다고요. 사건 당일날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저는 도쿄에 있었어요. 그 증거는? 사건 추정 시간에 요시다가 도쿄의 한 호텔에 머물었다는 숙박 기록부가 확인된 겁니다. 그렇게 요시다도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돼요. 켄지는 미치겠는 거예요. 도대체 범이 누구야? 미궁 속에 빠져버린 사건. 반년 가까이 켄지는 그 사건에만 몰두했지만 그 어떤 증거도 범인의 행방조차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켄지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 사건 수사를 접게 됩니다. 그냥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린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형사분들 중에도 유독 더 신경 쓰이고 마음이 가는 사건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몇십 년이 지나도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놓지 못하는 사건. 이때 이 사건이 켄지한테 그랬습니다. 홀 어머니의 병든 딸. 어머니가 뺑소니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리면서 병든 딸 혼자 남아버렸어요. 그것만으로도 범인을 빨리 잡아주지 못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한데 이 혼자 남아있었던 딸이 그 외로움과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켄지 형사 더 막 미치겠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범인 꼭 잡아줄게. 심리적인 부담과 여러가지 감정들이 섞이다 보니 이 켄지는 피해자 딸이 자살한 이후부터 밤에 악몽까지 꾸기 시작합니다. 꿈 내용은 항상 똑같아요. 자기가 사건 현장에 서 있는 거예요. 발 밑에는 차 파편들과 핏자국들까지 보이고 앞에 헤드라이트를 킨 차까지 보이고 그 앞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뭐야? 두리번거리다가 무언가에 홀린 듯 바닥에 이어져 있는 핏자국을 천천히 따라가는데 그 끝에 있는 건 사망한 피해자 아키코. 매일 밤 계속되는 악몽. 범인을 잡지 못해 자신의 딸까지 죽게 만든 무능한 자신을 탓하려는 걸까? 꿈속에서 원망 어린 아키코의 눈빛을 볼 때마다 켄지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잠만 잤다 하면 이런 꿈을 꾸는데 미치잖아요. 안 그래도 신경성에 불면증이 있는데 이게 더 심해지면서 정신과 상담까지 받게 돼요. 매일같이 잠이라도 푹 잘 수 있게 수면제를 달라 해서 수면제를 많이 받아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의사가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다른 치료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의사가 제안한 방법은 최면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켄지씨가 뭔가 해소되지 못하고 끙끙 앓는 게 있으니까 꿈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좀 힘드신 것 같다. 최면으로 무의식 속까지 들어가서 응어리같이 무언가를 풀어보자. 그렇게 켄지 최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당신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은 어디죠? 사고 현장이에요. 어떤 여자가 걸어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 여자가 차에 치였어요. 어떡해요? 죽었나봐요. 그럼 그 차 운전자의 얼굴이 보이나요? 차 라이트 빛이 너무 눈부셔서 범인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차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 여자가 제 발목을 잡았어요. 무서워요. 어떡해요? 괜찮아요. 그건 당신이 만들어낸 환영이에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그 여자는 사라질 겁니다. 하나, 둘, 셋. 없어졌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천천히 그 차 쪽으로 걸어가 보세요. 범인의 얼굴 보이나요? 서서히 보이기 시작해요. 운전석에 있는 범인은
나잖아. 자기가 운전석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 최면 후 놀란 켄지는 바로 자기 차가 있는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차 앞 범퍼에 핏자국이 묻어있고 트렁크에 피 묻은 장갑하며 피 묻은 수건하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알고 보니까 이 켄지가 평소에 불면증 약이라고 먹었던 건 바로 몽유병 치료약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심각한 건망증, 단기 기억 상실증으로 자신의 병명조차 잃어버렸던 거예요. 사건의 그날 이 켄지는 몽유병 증세로 평소 거의 쓰지 않던 차를 몰고 나갔고 그러던 중 우연히 피해자인 아키코를 차로 친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범죄 현장을 대하던 냉철함으로 무의식 중에 증거물을 없애고 시신까지 은폐하는 치밀함을 보였던 거예요. 그렇게 사건 현장을 수습하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평소처럼 잠이 들었고 사건에 대한 기억을 전부 잃어버렸던 겁니다. 이 모든 걸 알게 된 켄지. 자기는 기억이 없는데 내가 죽인 거잖아요. 증거까지 나왔잖아. 그러니까 경찰에 자수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 미제 사건이 해결이 된 겁니다. 자기가 범인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를 쫓았던 형사. 이 믿기 힘든 사건은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TV에 나온 이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2001년 제가 오사카에 살던 당시 지역신문에 실렸던 사건입니다. 몽유병으로 자신이 저지른 사건을 기억하지 못했던 한 형사가 최면수를 통해 자신의 범행을 알게 된 후 자수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실제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몽유병으로 인해 사고의 기억을 잃고 범인인 자신을 쫓았던 한 형사의 실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